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가 2021년도 겨울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한 해는 강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 2022년 봄학기 강의가 방학 없이 이어진다고 하니 계속 어르신들 뵐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선의 정치편을 공부했죠. 오늘부터는 조선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제 생활에 들어가기 전 고대 시대부터 경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귀족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고 노급과 시급을 받았지요. 노급이란 관료 귀족이 직무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모를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시급은 국가에서 왕족이나 공신, 봉작자에게 수조지, 수조호를 지급한 일정한 지역이지요. 그리고 삼국시대의 귀족은 농민을 동원하고 농민에게 고리대를 통한 수탈도 합니다. 기와집을 짓고 살고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을 갖춘 넉넉한 살림을 했지요. 이 시대는 왕권과 귀족의 세력은 서로 견제 세력이었으므로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의 수치가 억제됩니다. 통일신라의 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통일신라의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시급과 노급을 받았고 자기 소유의 토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비와 목장, 섬까지 소유한 귀족도 있었고요. 역시 농민에게 고리대업을 통한 수탈도 했지요. 그러나 신문왕 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통일신라는 당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당, 이슬람에서 사치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귀족의 생활은 화려하고 풍성했죠. 반면 삼국시대의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경작함은 물론 귀족의 토지도 경작했습니다. 퇴비 기술이 아직 덜 발달되어 번갈아 휴경도 실시해야만 했죠. 4, 5세기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6세기에 일반화가 되어 소를 이용한 우경이 많이 확대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겠지요. 하지만 귀족들의 지나친 수취와 노동력의 동원 그리고 고리대를 통한 수탈에 많은 농민들은 노비로 전락하고 맙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농민들 역시 힘든 삶을 이어가지요. 시비법이 아직 덜 발달되어 연작이 불가능했고 국가의 가혹한 수치가 농민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전세로는 생산량의 10분의 1, 특산물인 곡물의 부담도 컸고 부역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족의 땅도 경작했는데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놓아야만 했죠. 특히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보다 더 많은 곡물을 부담해야만 했고 노비들은
왕실, 관청, 귀족, 절 소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 고려의 토지제도와 토지 소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제도란 토지의 이용, 관리, 거래, 소유 등에 관련된 제도로 고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통상적으로 귀족이나 관료들이 직무의 대가로 받는 토지를 말하죠. 그럼 먼저 역분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역분전은 고려 건국 초기에 공을 세운 자에게 지급하는 농공 행상적 성격의 토지를 말합니다. 공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인 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관료들이 관직을 수행하고 직역을 한 대가로 지급되는 토지로 전지와 시지가 있는데, 전지는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논이나 밭을 말하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죠. 고려는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인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 제도에서 꼭 나오는 수조권 지급이란 무엇일까요? 수조권이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이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지급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시에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고려의 기본 토지 제도인 전시과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조 때 역분전이 있었죠.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경종 때 마련한 시정 전시과입니다. 경종은 전시과를 만들 때 관직의 고하와 그리고 그 관리의 인품을 반영해서 전시과를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 적용되어 운영상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는 운영상의 문제로 20여 년이 지나면 목종이 개정 전시과로 바꾸게 되지요. 이것은 전 현직 관리로 한정시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한정적인데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서 지급량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전시과로부터 78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관리들은 늘어나는데 신임 관리들에게 줄 땅이 모자라게 되자 문종은 경정 전시과를 만들게 되지요. 이것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시킨 것입니다. 그 대신 5품 이상의 귀족들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했죠.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를 정리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전시과의 지급 대상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문무 관료에게 수조권이 지급됩니다. 공음전은 귀족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수조권이 지급되고 세습이 허락됨으로써 문벌 귀족의 경제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인전은 관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관인 신분 유지를 위해, 다시 말해서 품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군인전은 군역 수행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군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역과 함께 토지가 세습됩니다. 구분전은 미망인에게 지급되는데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고,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로 왕실에게 지급되고, 공회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게 관청 경비로 지급됩니다. 사원전은 사원의 경비로 사원에게 지급되고, 외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고려의 수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치 제도란 양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 제도이죠. 고려시대의 백성은 주로 농민이었고, 농업이 국가 재정의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를 매개로 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농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조세, 둘째는 공납, 공물이죠. 셋째는 역입니다. 그럼 먼저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가진 백성은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부담했는데, 자영농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수조권이 설정된 민전이라면 생산량의 일부를 관료에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작농인 경우에는 토지를 빌린 대가인 지대를 지불해야 했는데, 국가 소유지일 때는 생산량의 4분의 1, 귀족 소유지일 때는 생산량의 2분의 1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납입니다. 공납이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말하는데요. 집집마다 징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주현으로, 주현에서 속현으로, 또 주현에서 향, 부곡, 소의 할당량이 내려오면 향리는 각 호마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과 특별한 날, 기념하는 날에 내는 별공이 있었고, 이 공납이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입니다.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죠. 이 정남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 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수치 제도를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수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양안과 호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안입니다. 양안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장인데요.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안, 철권, 도행장, 전적 등으로도 불렸고, 국가에서 전세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한 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족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지요. 호족은 고대로부터 작성되었고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 조선시대에는 여격과 부세의 부과 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족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또 호족의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가족 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죠. 고려시대의 호족에는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등재했고 때에 따라서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호족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상민의 남자는 16세가 되면 전정으로서 국역에 종사하고 20세가 되면 군정으로서 군무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60세에 이르러서야 면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선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였죠.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로는 과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전법은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정도전, 조준 등 개혁파 사대부와 이성계는 신진 사대부의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마련하지요. 이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계승되어 1556년 명종 11년에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할 때까지 조선의 양반 관료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적인 토지 제도입니다. 과전법은 고려의 전시가와 마찬가지로 수조권 분급 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고려의 전시가와 다른 것은 전지만 지급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전의 경우 경기도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수조권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만 전조로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받은 전조에서 1결당 노는 백미 1말, 밭은 황두 2말씩을 다시 국가에 전세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전도 국가가 최종 수취권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과전이 경기도 내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리수의 증가와 과전의 세습, 토지의 한정 등으로 인하여 양반 관료층 내부에서 점차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인 전객과 수조권자인 전주에 대한 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1466년 세조 12년에 현직 전직 관료를 막론하고 지급했던 사전을 폐지하고 직전이라는 명목으로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였죠. 이때 전직 관료만 토지지급 대장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관료의 과부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도 폐지하였고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전제는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조의 집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에서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진 것이었고, 또한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농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전 객의 권리를 반영하여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간 것이었습니다. 한편 직전법의 실시로 퇴직 혹은 사망한 뒤에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에게서 전조 및 볏집을 규정 이상으로 징수하는 등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죠. 이에 국가에서는 수조율과 볏집의 징수량을 규정하고 전주인 관리들의 직접적인 수조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수탈은 계속되어 전객 농민의 항거도 그만큼 심각해져 1470년 성종 1년에 직전세로 전환하고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 액을 지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죠. 이로써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 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서 토지 및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15세기 말 이후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이 만성화되면서 직전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 재정으로 전용하는 정책이 자주 실시되었고 16세기 중엽에는 거듭되는 흉년과 전란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을 계기로 1556년 명종 11년에 직전 분급의 중단을 공포한 후 이것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직전은 유명무실해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직전의 소멸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의 해체와 동시에 사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 지배 관계, 지주 전호제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대 시대의 경제생활, 중세 고려의 토지제도, 수치제도, 그리고 조선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에 이어서 조선시대의 수치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